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는 녹색 돌풍이 불었습니다. 전북 정치를 독점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선거에서는 선전했지만 전북에서는 맹주의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줬습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전북 지역 20대 총선 결과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당선인들이 힘써야 할 지역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전북 지역 국회의원은 10명입니다. 7명은 국민의당, 2명은 더불어민주당, 1명은 새누리당인데요. 1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국민의당이 거의 돌풍을 일으킨 셈입니다. 이번 총선을 직접 취재했던 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예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게 전북 지역 선거 구도였는데요. 이번엔 상당히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지난 1988년에 도입된 뒤 전북 지역에서는 사실상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공식이 지난 30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 공식이 깨지면서 일당이 독주하던 전북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럼 먼저 역대 총선 결과를 통해 전북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날 첫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는 우선 국회가 개원되기까지의 애국 선열들의 공적에 감사했습니다. 광복 이후 초대 재연 국회 때부터 전북 정치권은 대체로 강한 야당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자유당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50년대에도 전북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상당수 나왔고 4.19 직후에는 민주당이 절반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칠선 관록의 이철승 같은 정치인을 배출했고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맞붙은 김대중은 전북을 넘어 호남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민주당 시절부터 신민당 시절까지 보면은 그런 대로 호남 지역의 정치권의 위상은 높았다고 볼 수 있고 항상 보면은 대통령 후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집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많았었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하지만 30년 남짓한 군사정권 아래서 관권 선거가 판을 쳤고 여당인 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이 차례로 득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 여럿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가 4공화국 때부터 도입되면서 이런 여당의 득세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군사정권 때고 행정력이 권력이 많이 선거에 간섭하고 선거에 당락이 바뀔 정도 영향력도 미치고 그런 때였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해인 1988년 치러진 지난 13대 총선부터 전북 정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뀐 겁니다. 평민은 평민당, 대중은 김대중. 다시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평화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황색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호남 차별에 대한 반발이 표로 나타난 겁니다. 전북에서도 전체 선거구 14곳 모두를 평화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여야가 절반씩 의석을 나눠갔던 기존의 선거 구도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김원기 의원이 3선고지에 올랐고 오탄, 최영석, 이협, 조찬영, 정균환 등 정치 신인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인사 대다수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현역의 절반이 교체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 의석의 43% 확보에 그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평민당이 싸우기가 훨씬 편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든 대통령 만들어야겠다고는 호남 사람들의 그런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13대 선거 때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은 선거였어요. 하지만 두 해 뒤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면서 결국 여소야대 국회는 깨지고 호남 고립구도가 정착됐습니다. 중심에 우뚝 선 당당한 나라를 14대 총선에 관한 1992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치러진 14대 총선.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의외로 고전하며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를 내세운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선전하고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영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해서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12석을 가져갔고 민주자유당은 남원과 진안무주 장수에서 2석을 건졌습니다. 이미 여야 주요 정당들이 공천자 발표와 함께 이때 장영달과 추재승 등 이후 4선, 3선에 성공하는 정치인들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15대) 총선 때도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복귀해 만든 새정치국민회의가 어렵지 않게 호남 정치권을 결집했습니다. 당시 정동영, 정세균 후보가 젊은 피로 영입됐고 노무현 등 구민주당 출신들이 대거 합류해 힘을 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낙선하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경상도에서 제일 싫어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외치고 다녔어요. 전북에서는 전체 14석 가운데 국민회의가 13석을 차지했고 신한국당은 군산을 1석을 건졌습니다. 군산에서 당선된 신한국당 강인옥 의원은 다음 선거 때는 민주당으로 출마해 재선하기도 했습니다. 15대 총선 결과는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데 상당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6년 바로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나름대로 세를 결집시키고 97년도에는 지역 등권론을 좀 제기해서 바로 호남 정치권이 충청 정치권과 같이 결합하는 바로 DJP 연립을 성사시킴으로 해서 바로 97년 대선에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장벽과 고난을 뛰어넘어 전진해야만 합니다. 기수단 144명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새로운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로 들어선 국민의 정부 때 실시된 16대 총선. 여당이 된 민주당은 10석 중 9석을 차지하고 남원 순창 한 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강래 의원은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해 다시 민주당 1색이 됐습니다. 전주 덕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동영 의원은 전국 최다 득표인 98,700여 표를 얻어 대선 후보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나오면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이 5석을 얻는 등 선전했지만 전북에서는 당시 탄핵 역풍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전체 11석 모두를 석권했습니다. 이광철, 최수찬, 강봉균, 한병도, 조배숙, 최규성,
김춘진 7명이 지역구에서 처음 당선됐습니다. 현역 교체율은 60%가 넘었습니다. 또 정세균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을 맡는 등 중앙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30여 초 만에 박수로 정 의장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치러진 18대 총선. 통합민주당의 호남 대세론 속에 전북에서는 무소속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전체 11석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9석을 가져갔지만 전주 완산 갑과 정읍에서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한 겁니다. 정읍에서는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당선됐고 전주 완산 갑에서 무소속 이무영 후보가 사선의 장영달 후보를 꺾었습니다. 저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주 시민을 위해서 낙후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후 이무영과 김소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고 정동영과 신건 무소속 연대가 함께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사실상 전북에서 20년간 민주당의 독주를 굳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이 화두로 떠오른 19대 총선. 남원 순창에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삼선 관록의 이강래 의원을 꺾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우선 가장식 판교에 분열된 민심을 화우장으로 모아야 되고 그 모으는 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남은 시대, 순창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정읍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값진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전체 11석 가운데 9석은 민주통합당, 남원 순창은 통합진보당, 정읍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김춘진, 최규성 의원은 삼선 고지를 점령했고 전주 완산 을에서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36%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고문이 도배를 마셨지만 정세균 고문은 서울 종로에서 육선의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를 꺾고 입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파탄난 민생경제, 후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3년 만에 치러진 20대 총선.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과반을 무너뜨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지만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맹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전체 10석 가운데 국민의당이 7석, 더불어민주당 2석, 새누리당 1석으로 나타났습니다. 28년 동안 유지돼온 민주당 계열의 일당 독점이 깨지고 20년 만에 여권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북 정치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이합 집산한 겁니다. 사실은 안철수 씨가 나온 것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그대로 방치한 것도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남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죠. 광복 이후 70여 년간 국내 정치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숨가쁘게 달려온 전북 정치. 20대 총선이 전북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주목됩니다.
이번 20대 총선으로 국회에 등원하게 된 전북 지역 10명의 국회의원. 이들 앞에 놓여 있는 전북 지역 현안은 뭘까? 우선 새만금 사업을 이을 수 있는 새로운 대형 국책 사업, 이른바 포스트 새만금 사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는 일이 물론 전제돼야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망과 철도망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조업도 살려야 되고 수산업도 살려야 됩니다. 또 관광 서비스업도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시장과 함께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된 3명의 군산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손잡고 긴밀히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100년 먹을거리로 기대되는 탄소산업. 명실공히 탄소밸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려면 탄소산업 육성 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북과 공조하는 5천억 원대 메가탄소밸리 사업도 하루바삐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낙후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전주 국회의원들 3명입니다. 힘 합치겠습니다. 또 전라북도 국회의원 새누리도 1명 있고 더민주도 2명 있고 국민의당이 7명입니다. 10분이 한 팀이 돼서 지역의 예산도 챙기고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는 지역 발전에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농도 전북이 농생명 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농식품 산업의 첨단화가 시급합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선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하 4개 국립과학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도 필수 과정. 무엇보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외연을 확장하고 투자 기업을 모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했습니다. 익산으로서는 그 수천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전무후무한 사업입니다. 제가 낙선되고 나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식품 기업, 특히 식품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식품 박람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와 추진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전북 이전을 성사시키는 일도 관건입니다. 각종 펀드회사나 증권, 자산운용사가 잇따라 전북으로 옮겨오면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토지주택공사 경남이전 대신에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을 따낸 만큼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기업 유치를 막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1조 펀드 회사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에 또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꼭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시군별로는 어떤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까? 종합경기장 개발과 항공대 이전, 전주교도소 이전과 전라감영 복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주청과 삼천의 생태하천 사업과 전주 북부권 개발, 원도심 재생도 현안입니다. 우선 지역이 공동화 현상, 소위 그동안에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쾌적한 사람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다시 재탄생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고민의 초점이 있습니다.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유적을 바탕으로 왕궁리 궁성과 쌍릉 복원 등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익산 KTX 역세권 개발, 왕궁 축산단지 폐수와 악취 저감, 원광대학교의 부분 이전과 지역 상권 침체 등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익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3D 프리트 사업,
특혜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원광대학교의 디자인 융복합 창업스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책된다고 하면 청년들이 맞는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익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공통으로 마주한 현안은 바로 새만금입니다. 일단 새만금 행정구역, 국제공항 부지 선정 등과 관련한 해묵은 지역 갈등을 넘어서려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각 시군별 명승지와 특산품을 연계하는 공동 관광 전략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만금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고 첫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쪽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6차 산업 또 아울러 관광산업 진흥에 매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김제, 부안은 머지않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과 고창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갈등을 풀고 동학농민혁명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혁명 정신을 선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사계절 관광지 조성과 서해안 갯벌의 생태 명소화를 함께 추진하고 한빛 원전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 경제,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는 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 한 문제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려나가면서 이제 지방도 같이 챙겨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은 지역의 문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남원,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부 산업권은 지리산과 덕유산 번역의 산림치유원 조성이 관건입니다. 지리산 산하철도 건설과 옥정호 주변의 친환경적인 개발, 장유산업의 고부가가치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농어촌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고 농촌의 어려움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통합입니다.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완주는 지지부진한 3내 공동지구 개발과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동부산업권과 공통적으로 노인 의료체계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감소폭을 줄이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65세 이상의 농촌 어르신들에 대해서 버스비를 무료로 한다든지 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서횡단철도를 통해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관광과 관련된 관광 힐링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해묵은 갈등과 과제를 풀어내고 전북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건 이제 20대 총선 당선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전북 정치,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당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전북 정치가 지역 경제를, 지역 사회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국회에 들어갈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겠죠.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